2020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제15대 학술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2020년 학술제가 비록 그 규모는 줄었지만 아마 그 올해 처음으로 우리 문화교양학과 그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문화교양학과의 다른 큰 행사지만 하지 못했던 이 문화제까지 다 아우른다는 그런 점에서 더욱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고민을 거듭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만드는데 애써주신 경기 지역 학생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또 있게 해주신 그 전국 총학생의 여러 임원들에게도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달려와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학우님들, 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전국문화교양학과 학우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축제를 즐기면서 그간의 미흡함, 아쉬움 모두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졸업 논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시고 또 의견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졸업 논문은 그야말로 우리 문화교양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 개설 이래로 꾸준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졸업 논문이 없으면 오늘의 학술제와 같은 이런 그 행사는 사실 있기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졸업 논문이 상당히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우님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학우님들 자신과 또 세상과 그리고 학우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우님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통의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졸업 논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학업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출발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학술제는 그 이정표와 같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그 5편의 우수 논문이 선정되었고요. 그 중에 3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글쓰기, 논문을 위한 또 실마리를 잘 찾아주시고 또 진지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학문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지역대학 김인옥님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인옥님의 논문은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6세의 만학도 김인옥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이었나요? 제 꿈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학력이 5살 때 서당에서 천자문 띄고 16살 때 중학교 1학년 중퇴가 전부였습니다. 중중퇴 학력으로 아나운서가 꿈 웃기죠. 그러나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1961년도죠. 제가 17, 18살 때입니다. MBC 문화방송국 개국 시험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를 찾아가서 아나운서가 꿈입니다.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아나운서님 하시는 말씀이 아나운서가 되려면 대학 졸업이 필수야. 성우 쪽이 어떻겠어? 성우 한 번 소개해 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지금까지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8년 내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군에 입대하기까지 모진 고생을 하며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군대할 나이가 돼서 군에 입대해서 육군 공병학교에 들어가서 공병학교에서 중병기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군에 복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열심히 배우겠다는 자세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 복무 3년 기간 동안이 저를 성장시켜준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대기업 주임 사원으로도 근무해봤습니다. 개인 택시 사업도 했습니다. 중장비 사업 사장도 해봤습니다. 주택재개발 경기사업 조합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했어요. 건물 관리 경비로 취직을 했습니다. 격일제 근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니까 내가 언젠가는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구나 생각을 하고 교육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제 나이와 현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배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인 중고등학교 몇 곳을 소개를 받아서 결정한 곳이 서울 신설동에 있는 진영중학교였습니다. 2013년 3월 4일 69세의 나이에 진영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입학식 전날 마음이 설레어 잠을 설쳤어요. 아침에 늦을세라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롯데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입학생 400명, 평균 나이 59세, 한 학급 40명. 제 딸 또래의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15살의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로 시작을 해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 생활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학교에 가는 날이면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24시간 밤샘 근무를 하고 학교로 퇴근을 하고 공부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졸업장을 가지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무덤 앞에 놓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으면 아들을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라고 보내놓고 제발 떨어져 달라고 비셨어요. 아버지, 저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가르치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저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2015년 3월 4일 71세에 고등학교 입학을 또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죠. 학습 체험여행, 수학여행, 평생 제주도 한 번을 69세 동안 못 가봤는데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통해서 제주도를 다녀온 기쁨, 이 어디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었나요? 저는
학력은 고졸 이상자.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나 고등학교 졸업했다.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립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통쾌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고 나니 이제 성숙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유한 자 여유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중고등학교 과정은 배움에 갈급한 자의 한풀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생각과 보이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학교가 보였어요. 저는 대학교를 꼭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어야 했을 때고, 또 한 번은 직장에서 대졸 사원과 고졸 사원의 차별 대우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들 그 두 꿈을 이룰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는 하지 말자라고 2017년 73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1학기 2과목 바람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공부였더라도 고등학교는 무난히 졸업을 했었는데 성적도 좋았었는데 대학은 이게 아니구나. 직장을 그만둘까? 학교를 포기할까?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중에 폐의해서 해결이 됐어요.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매 학기마다 과락 나오고 계절 학기로 보충하면서 4학년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방학도 없었습니다. 왜? 계절 학기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 논문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은 고2의 나이에 만학을 시작을 해서 만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 아내와 아들딸, 직장의 동료들, 제 중고등학교 때 결석을 자주 하는 저를 옆에서 노트 정리까지 해줘가며 끊임없이 도와준 제 짝꿍, 제가 중학교 중퇴자를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끌어주신 금호그룹 고남일님, 그리고 K2 스터디 학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논문 마지막 부분에 타인의 성명을 위한 내가 쓴 2통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읽어드려요. 첫 번째 편지는 중대장님, 복무기간 동안 장비 면허증 하나 따지 못하고 제대한 것을 후회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건설에 대한 열기로 중장비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취업이 보장됩니다.
제대 장병들을 군 복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면허증을 하나씩 취득하여 제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대장님께 편지를 드렸는데 중대장님께서 이 편지를 전 중대원 앞에 읽어주시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제대와 동시에 글지의 건설 현장에 많은 취업을 했습니다. 몇몇 후임자들은 저희 집에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김병령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저희 형이 아끼는 점퍼를 학교에 입고 가서 뺏기고 그 추운 날 내복바람에 울며 돌아왔습니다. 제 형이 화가 나서 어떤 놈이냐? 쫓아가서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형도 못 당해. 두 우는 아이를 달래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를 찾아간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학교에 알린다면 아이의 후환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점퍼를 가져간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안녕, 나는 주호 아버지란다. 나는 우리 주호에게 너와 같은 멋진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서로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귀한 너희들의 우정이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 미국에서는 옷을 바꿔 입는 사이라고 하면 아주 우정이 두터운 친구를 말하고 내복까지 바꿔 입는 사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끝내주는 친구를 뜻한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러한 사이라 하더라도 바꿔 입은 친구 옷을 오래 입고 있는 건 아니래. 왜냐하면 아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뺏기고 빼앗는 게 되겠지. 그래서 바로 돌려입는 게 좋단다. 나는 내가 우리 주호와 다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언제라도 우리 집에 한 번 놀러 오렴 너희를 초대하고 싶구나. 효과 100% 성공. 점퍼를 가져간 그 아이가 주호야 미안해. 내일 점퍼 돌려줄게. 너희 아버지께 말씀드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옷을 돌려받고 주먹신 그 아이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두 통의 편지를 매개로 다른 이들의 개발이나 인격적인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못 쓰는 글도 이와 같이 소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현 사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남이 더 잘 될까 하는 마음에서 서로 나누지를 못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소심한 성장이 아닌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를 위한 성장으로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후배 학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공부보다 학력을 목표로 하는 공부보다 지식을 쌓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지역대학 김인록님의 감동적인 논문 발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인옥님의 논문에 대해서 송찬석 교수님의 논문평을 진보승 교수님께서 대독해 주시겠다 합니다. 네, 진보성입니다. 아까 이제 김인옥 학우님의 그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논문을 김인옥 학우님께 쓴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 논문에 그 행간에 있는 구구절절함, 또이 어떤 한 인생의 곡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감동을 받는 지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직접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송찬석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학우님의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이라는 제목의 졸업 논문에 대한 송찬석 교수님의 논문평입니다.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한국 역사와 문화에 해당하는 여러 주제 가운데 개인사가 절반이 넘어서 대체로 이 분야에 한분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개인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대기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개인사는 잘 풀어낸다면 대체로 연령이 높은 우리 학우는 대부분 책으로 한 번씩은 쓸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이야기의 실마리 풀기가 여의치 않아서 힘들 따름입니다. 졸업 논문에서는 대략적인 분량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쓸 수는 없고 단출이거나 어느 정도 소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주제 또는 사건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성하기 부담스러워서 잘 선택하지 않는 듯한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끔 강의 시간에 자주 거론한 신영복 선생의 청구회 추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또 간략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신 선생이 삼복길에서 만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6명의 아이들과 2년간의 사연을 동화책 분량으로 간략하게 쓴 책이다. 누구에게도 청구의 추억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개인사를 선택한 학우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기억을 끄집어내어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김영순, 전영희, 김인옥 학우는 자신의 일대기를 잘 구성하였고 서술과 표현력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육성희 학우는 인성심리를 활용하여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노력이 아주 독창적입니다. 사실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을 논문 주제로서 제시했을 따름인데 대부분 편하게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태진 학우는 나의 삶, 사진에게 유러갔다는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서 첫 스승을 만난 이후 본인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인옥 학우는 전체 틀을 잘 세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목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생을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간결하게 4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서도 중등과정부터 대학과정까지의 학업을 한 장으로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작성한 편지 2통을 하나의 장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부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 한국 현대사를 풀어나간 듯하고 전통사고로부터 이어진 생활문화의 측면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듯합니다. 소소한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힘들지만 순간순간 철저하게 살아온 삶의 역정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분은 당장이라도 마음먹고 제대로 풀어 쓴다면 책 한 권 거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글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도 내용이 넘칠 듯해서 생략으로 넘어간 부분이 많았습니다. 에피소드로 소개한 중학교 입학 때 출생 신고를 한 일은 당시 행정이 이렇게 허술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그렇다면 이분은 전생에 6.25도 겪고 초등학교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숱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단히 단단하고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한 일화는
남에 대한 배려와 지혜가 잘 드러나는데 이런 정도를 실천할 수 있었다면 비슷한 이분의 삶 속에는 별처럼 많이 걸려 있지 않을까. 이런 삶을 소개하는 것이 참여한 다른 학우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미치리라고 보게 됐습니다. 김인옥 학우님이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려는 학업을 격려하면서 아울러 생략되지 않은 완벽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 속창석 교수님의 논문평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대목이죠. 생략되지 않은 완벽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한 인생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학문을 계속 연마해 나가면서 더욱더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라고 할까요? 더 힘찬 경력을 주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거 읽으면서요 감동적인 부분들이 아까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했고요.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도 감동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들과 거대한 거시적인 형태로만 보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사는 주체들은 바로 이러한 소소한 얘기들 그리고 이렇게 한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개인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 소중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그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배움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제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학이 있으면 두렵고 바로 그 어떤 기조를 실천할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방송통신단 문화교육학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글을 읽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교양학과를 올해 졸업한 이채원입니다. 저는 혼자서 학교를 다닌 동안 스터디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학교를 다녀서 이런 학술제가 있는지도 교수님 전화 오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것도 모르고 제가 덧도 없이 오늘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얘기하면서 많이 버벅될 게 틀림없을 것 같으니까 들으시다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른 학우님들처럼 처음에 논문을 쓰고자 할 때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막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 속에서 우연히 제가 동네에서 이제 걷다가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현수막을 보고 저걸 논문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논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생각한 논문은 조선 왕릉에 대해서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조선 왕릉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구리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동구릉이 있고 찾아보니까 저희 바로 옆 동네 남양주에는 산은 홍류능, 광릉 이렇게 있고 바로 옆 동네 노원구에는 태능, 강릉, 태강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곳을 제가 다 다니면서 답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동구릉을 중점으로 가서 보고 그 논문을 쓰기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왕릉, 등묘, 궁궐의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저희 동구릉에서 진행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답사 단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제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들어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조선왕릉과 조선왕릉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왕릉과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하는 2장이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 제가 직접 답사를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래서 좀 사진 자료가 좀 많아서 혹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답사를 마치면 제가 마치면서 느낀 점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정도에 참여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동구릉이에요. 저희 집 24층인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 딱 숲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기 중간에 허옇게 군데군데 보이는 게 왕릉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지금 이거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왕릉은 42기인데 북한에 2기가 있고 나머지 보시면 이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40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올해도 하고 있어요. 권원릉 억새 뭐라고 써있죠? 절정기 권원릉 억새 절정기 능침 특별 개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0월 말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11월 일정이죠.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권원릉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1시간 안에 다 예약이 끝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저희 구리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조선왕릉 콘텐츠 창작 교육이라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9번 동구동 테마 탐방이라는 매주 토요일마다 4번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저기에 참여를 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조선 왕릉은 신분에 따라서 능, 원, 묘로 나누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은 왕과 왕비 등이죠. 그리고 원은 후궁이라든가 왕세손, 왕세자비, 그러고 나머지 묘 그를 다 묘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총 42기, 북한을 2기를 제외하고, 그리고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왕으로 추천되신 분, 왕과 왕비도 능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분 형태에 따라서 단능, 쌍능, 합장능, 동원, 이강능, 그다음에 삼연능 이렇게 있는데요. 나눠지는데요. 동구릉 안에는 이 형태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시면 임시기관 3개를 설치했대요.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능도감. 근데 그 중에 산능도감이 그러니까 왕릉을 만드는데 일을 주관을 했던 그 임시기구고요. 조성에 산능 조성에만 5개월, 인원은 6,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국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의계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두었다고 하고요. 요 의계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보고 복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게 지금 이제 왕릉을 간단히 보면 진입공간, 제한공간, 능침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입공간은 이제 신성한 공간에 진입했다는 걸 알려주는 공간, 그 금천묘부터 그다음에 홍살문을 지나면서 정자각까지는 제를 지내는 공간이고요. 그 후에 능침공간은 공분의 주인인 왕이 계신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맨 밑에 정자각 위에 능침공간까지 공분, 곡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전부 다 상설제도라고 부르는데, 조선 왕릉은 42기 모두 동일한 형태의 상설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디테일은 다르긴 하지만 크기나 상설제도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유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따로 세계유산 한희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었거든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직접 조선 왕릉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키셨던 얘기 들었는데, 세계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세계유산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보통 부동산,
그다음에 유적지, 사적지 뭐 이런 곳이고요. 무형문화유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건, 그다음에 기록유산은 16건. 특이한 게 있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계문화유산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고 인류 전체가 보호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 조건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조선 왕릉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능만, 아까 능원묘라고 되어 있었는데 능만 등재가 되고 북한에 있는 2개는 제외한 남한에 있는 40기 모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10가지 등재 조건 중에 저희 우리나라 조선 왕릉이 등재가 3가지에 충족이 돼서 됐는데 그 3가지는 이런 3가지 항목이고요. 그 외에 지금 조선 왕릉은 왕릉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완전성과 문화재 보호법으로 이 왕릉을 앞으로도 관리할 능력이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등재가 됐습니다. 이 동구동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초록색 불빛 나와요. 여기 밑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안쪽에 제일 중심에 되는 게 태조 이성계는 건원릉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옆에가 목릉이 선조 임금과 2 왕건이 계리의 능인데 이게 동원 이강릉이거든요. 왕릉이 있고 옆에 언덕에 왕비의 능이 있고 여기 이게 앞에 현릉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저쪽 왼쪽에서 2번째 보면 맨 위에 경릉은 우리나라 왕릉 중 단 하나의 형태인 삼연릉, 왕비, 계리 이렇게 있는 이렇게 9개의 능이 있습니다. 제가 답사 프로그램을 4주에 걸쳐서 다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왕릉의 예술과 디자인이라는 제목이었고 성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성물. 그리고 목적지는 목릉이었습니다. 그 목릉은 선조 임금의 능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능침에 올라간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능침은 일반인 들어갈 수 없지만 저희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밑에서 보는 능침은 다 보이진 않죠.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본 능침은 되게 달랐던 게 엄청 거대하더라고요. 성물들이 문인석, 무인석 뭐 이런 장명등, 요 앞에 있는 등이 장명등인데 장명등 이런 게 되게 거대해서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지금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동분이 있고 옆에 국장이라고 이렇게 둘러진 담이 있고요. 이거 지금 선조 임금의 등이거든요.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뒤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그 왕의 능에만 있는 특징이 그 왕 동문에 있는 병풍석 그 돌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으로 조그맣게 있는 게 난간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왕의 능에는 저 병풍석이라고 해서 그 돌이 그 공부를 지지해주는 그런 돌이고요. 근데 왕비의 능에 저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왕비의 능은 조금 옆에 계신 능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처음에 좀 버벅대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거의 버벅대지 않으시고 굉장히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글도 참 재밌었는데 발표도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왕릉을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가본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송찬섭 선생님의 심사평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주제를 낼 때 논문 주제를 낼 때 한국 역사와 문화라는 분야를 설정하였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역사 속의 한국 문화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구분한 것은 유물유적, 역사 현장, 생활문화라는 분야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사를 별도로 한다면 한국 역사라고 설정한 분야는
직접 참고 문헌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는 쪽이다. 이번에도 우수 논문 가운데 이에 관해 제법 무게 있는 글들이 여러 편 있었다. 송건희 학우의 3.1 만세 운동 당시 강원 여성들의 활약과 위상, 그리고 변성원 학우의 제주 4.3 혁명에 대한 고찰 등은 자료를 풍부하게 섭렵하여 짜임새 있게 정리하였고 비교적 자신의 의견도 잘 제시되었다. 유물리학과 답사 등과 관련해서는 김희은 학우의 졸업여행으로 다녀온 대만도 4일 동안의 대만 여행을 날짜별로 나누어 각 여행지를 둘러본 순서대로 잘 정리하였다. 반면 이채원 학우의 글은 거창한 답사가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유적지, 왕릉에 대한 답사기여서 어쩌면 소박할 수 있다. 그 점이 어쩌면 생활과 맞닿은 답사여서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채원 학우는 기존에 준비한 계획서에 따라 잘 완성하였는데 계획서 때부터 준비를 잘한 듯하다. 미리 왕릉에 대한 책을 읽기도 했고 조선 왕릉의 일반적인 내용부터 답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그른 답사 순서에 맞추어 목차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 또한 자료에 일과하여 요약 정리하기보다는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문장 서술이 자연스럽고 글의 흐름에 따른 단락 구분도 적절히 잘 하였다. 답사 중에 일어난 일이나 느낌 등을 상당히 세밀하고 따뜻하게 표현한 점이 아주 좋았고 다양한 사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였다. 쉽고 재미있게 정리했지만 읽는 사람들에게 공부가 될 정도로 전체적인 내용이 풍부하다. 사실 왕궁은 대부분 넓게 트여있는 공간이어서 유적 답사보다 대부분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산보 다니기 좋은 곳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알기 어렵고 모양도 비슷해서 변화를 찾기도 어렵다. 동구릉은 조선조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왕릉 등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왕릉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왕릉을 구성하는 모든 유적에 대한 세밀한 묘사도 좋지만 왕릉 주인에 관한 적절한 역사와 그 인물과 교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유물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의견도 그러한 마음을 잘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지역 주민이라 입장료 할인을 받았기에 방문객이 아닌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같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는 자신이 아끼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전체 지도를 작성하여 코스를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다른 왕릉도 하나하나 답사하신다면 왕릉에 대한 일가견을 세워보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에 박영희님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점과 미래를 향한 방안 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학습관 4학년 박영희입니다. 제목: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점과 미래를 향한 연구. 밀레니엄 세대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 동기는 살면서 아들과의 대화에서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혔던 일들을 두 세대 간의 차이를 조사하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관심과 관찰,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고 막혔던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 목차 부분인데요. 1. 세대 구분. 2. 세대별 특징. 3. 코호트 개념과 특징. 4.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5. 결론 미래의 주역입니다. 1. 세대 구분. 세대는 세대 구조, 세대 형성, 세대 실천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대 구조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면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유하는 객관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세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출생 시기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독특한 정체성, 자의식, 연대감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실제 사회 변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의식 형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정보기술, 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과 일자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Y2000의 주역이 될 세대를 Y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에코나 메아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 또는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세대로 베이비 부머라고도 합니다. 미국 역사상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평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성장과 풍요 속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로큰롤 음악과 히피 문화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이며 이들은 냉전의 인형 아래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성해방, 시민사회의 권리운동 등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과학기술의 발전, 에너지 위기, 우주전 시대를 겪었고 1980년에서 90년대의 소비 주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일본 1946년에서 49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 보유의 비중은 7%입니다. 미국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 보유의 비율은 30%입니다. 다음은 세대별 특징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 컴퓨터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며 대중문화를 주도합니다. 내 삶은 내가 디자인한다는 태도로 자기답게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합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입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2010년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2010년 현재 약 6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사회의 커다란 파급력과 이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함께 겪었고 생애 주기별로 볼 때 삶에서 중요한 입학, 졸업, 취업, 결혼 등의 과업을 비슷한 사회적 환경과 세대 내 동질감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호트 개념과 특징입니다. 코호트란 오늘날 소대나 중대처럼 고대 로마 군대의 세부 조직 단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함께 훈련하며 생활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높은 내부적 동조성을 갖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집합을 코호트라 부릅니다. 하나의 코호트는 같은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겪고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비슷한 가치 체계와 태도,
믿음을 공유하게 되므로 소비자로서의 동질성 역시 높다고 봐 시장 세분화의 단위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세대의 코호트 특성입니다. 코호트 특성은 사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대의 청소년기의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시대 상황이 민주화가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며 SNS를 통한 쇼핑을 선호하며 개성과 외모 관리를 중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결정을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햄릿 증후군, 메이비 세대처럼 지칭하는 신조어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속 콘텐츠를 만들어 다수의 주체가 되어 생산과 소비를 합니다. 조직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합니다. 이들은 구구절절한 설명과 방대한 양의 정보보다는 요약 형태의 한 번에 읽히는 정보를 선호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냅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의 코호트 특성입니다. 청소년기에 유신시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도의 경제성장,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 교육에서의 과밀화를 경험한 집단이고 인구의 과밀과 과잉을 경험하고 합리적인 소비 양식과 저축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회적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연상어로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경부고속도로와 KTX, 컬러 TV와 IPTV, 88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 그리고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동안 외부적 영향의 지속적인 관여로 내적 변화에 대한 적응의 메커니즘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4.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이 가지는 주변의 환경, 문화, 중고 집단, 가족이나 소속된 사회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되어진 가치나 개성의 부분이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방식이고 요즘은 소비자의 기호나 구매에 따르는 행동 패턴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론인데요. 미래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엄 개척자. 현재는 선택과 집중, 효율성을 통해 만들었던 산업화 사회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는 정부 주도로 톱다운의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열쇠는 밀레니엄 개척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고 빠르게 실험하고 그 결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밀레니엄 개척자들은 시대의 전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경쟁, 성장, 신분과 같이 물질적 요구를 중시하는 사회로부터 자기 표현의 가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이 제품을 사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시스템을 두려움 없이 비판합니다.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라 외면하지 않고 가치를 재발견하여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로 되살립니다. 제 논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민님의 논문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민님의 논문에 대해서 정준영 교수님이 논문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발표하시는데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가 주식을 20%를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인데 주식 좀 사야 될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예, 아까 선생님도 논평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 2학기, 올 1학기 제가 심사를 맡은 한 100여 편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차로 논문 심사 과정에서 몇 편 정도를 추천해왔다가 이번에 학술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편 정도를 골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발연의 논문이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을 하고 보니까 사실 좀 오늘 알았는데 안양학습관 소속이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안양학습관 무슨 논문으로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우연히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논문을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박예림의 논문을 선정한 것은 되게 두 가지 맥락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일단 주제를 잡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제가 그전 학술지에서도 제가 무슨 논문, 제 영역에서 무슨 논문으로 선정했던 논문들, 되게 이제 그런 논문들이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좀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논문들을 나는 제가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말씀하셨듯이 아드님과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연구해 보신 그 점, 그것이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전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세대라는 개념은 약간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세대가 엄밀한 학문적 개념으로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일정 유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청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아드님과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그 세대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좀 평가해 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논문의 형식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고 실제 제출된 논문에서 그 형식이 좀 충분치 않은 이런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주를 쓴다든지 운용 표시를 한다든지 참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각주를 쓴다든지 운용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논문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맥락에서 박예림의 논문을 제가 선정했고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이후에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논문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논문집에 세 번째 논문으로 실린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논문 발표는 직접 못 하시고요. 근데 그냥 이제 넘어가기는 좀 서운하고 또 그래도 뭔가 이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여러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미투 운동 등 글로벌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 담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현실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나혜석이라고 하는 한국의 신여성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한 글입니다. 그 한국 최초의 여성 유화가였고 또 그 작가이기도 했죠.
이 구체적으로 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 하면은 이 서동수라고 하는 학자의 저서 한국 여성 작가 연구 나해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분석하고 비평함으로써 이제 그 나해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나해석이라든지 또 페미니즘과 관련된 제반 학술적인 성과들을 참조하고 반영하고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이 기존에 앞에 말씀드린 그 저서를 이해하고 정리했는데요. 이 저자 서동수 교수가 이 한국의 신여성상에 대한 속성들을 이제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신식 교육에서 비롯한 계몽주의적인 사상, 또 자유연애로 대표되는 여성성에 대한 진보적 관점, 또 결혼 규범과 모성 등 기존 관습에 관한 반체제적인 성향.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논문의 목차 1, 2, 3에 해당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파악한 것으로 이제 간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가 나해석에게 부여된 도덕적 우위. 다섯 번째가 나해석의 삶의 모순점들에 대한 변호. 이러한 그 항목이 나해석의 작품과 삶에 대한 그 서동수의 이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신여성에 대한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한 점에서 자기가 분석하려고 했던 그 저서, 그 문헌에 대한 뛰어난 그 소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서동수 교수의 연구 시각이 너무 나해석 편향적이다. 또 나해석을 너무 옹호하고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촉구한 점도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덕은 아까 이제 그 정윤영 선생님이 강평하신 그 이 세대 분석에 관한 그 논문과 마찬가지로 문헌 연구에 기반한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 이제 그 상당히 조리정연하게 서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파악한 그 저자의 어떤 저 서동수 교수의 그 저서를 이제 분석하면서 파악한 5가지 항목들을 순서에 따라서 쭉 이제 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나해석이 당시 조선의 가부장 제도라든지 어떤 그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자립의 미흡함,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천착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연애를 미화하고 낭만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점도 역시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문헌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각주를 달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도 역시 이제 좋은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장도 역시 정확하고 가독성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서동수 교수의 그 저서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 다른 학자들의 입장이라든지 관점의 차이점을 별로 부각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유가 있어요. 자신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그 나해석의 어떤 오류라든지 뭐 착오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그 이유로는 나해석의 저서를 직접 이 필자 자신이 황순성하고 자신이 좀 천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그 나해석의 그 저서를 읽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나 이런 거를 제기했으면 좋은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 서동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학자들의 견해에 좀 너무 무게중심을 뒀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주도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어떤 그 문제를 다룬다든지 어떤 인물을 다룬다든지 사건을 다룬다든지 할 적에 그 학우님들이 흔히 처음에 이렇게 취하시는 태도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 황순정 학부의 글도 나이족의 생애를 주로 이렇게 좀 다 개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학우님 자신이 지적했던 어떤 나이족의 모순이라든지 자가당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조명하고 본격적으로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이 21세기 한국의 여성 현실에 대해서도 보다 어떤 시사성 있는 제안을 한다든지 또 좀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전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나혜석의 어떤 성취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의 그 선구자적인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게 이 나혜석의 그 모순이라든지 또 착각이라든지 이런 점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할 때 나혜석에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난은 안 하더라도 왜 나혜석이 그런 식의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떤 그런 모순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좀 차분히 좀 파악해야 할 것 같거든요. 기존까지 어떤 그 나혜석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나혜석을 단죄하든지 아니면은 나혜석에 대해서 어떤 선구자적인 면을 부각시키든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양극적인 그런 측면을 보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나혜석을 본격적으로 조명해봐야 하지 않을까. 왜 나혜석이 그렇게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또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보였고 또 좌절했는가. 이 점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그 2학년 그 국과목에서 인물로 본 문화를 다루면서 나혜석을 이제 끼워 넣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아직 그 좀 뭐라 그럴까 본격적인 그런 조명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혜석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인물인데 만약에 이제 나혜석에 관해서 좀 졸업 논문을 쓰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 후반부 쪽에 그 무게 중심을 두시고 정말 그걸 좀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글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평을 하는데요. 뭐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졸업 논문으로 서술된 글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이제 이 정도까지 글을 쓰신 것이 성취라고 저는 이제 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교양학과에서 그 논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논문은 그 말하자면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논문 집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잘 그 방식을 원용하고 활용해 보신다면은 이 논문 집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제가 작년 2학기 그리고 올해 1학기에 지도했던 논문 중에 눈에 띄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물론 다른 좋은 논문도 많았지만 오범순 학우님이라는 분이 제가 음자 그리고 순자의 인성론을 분석한 논문을 실어주셨어요. 보내주셨고 그것을 논문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논문도 방금 우리 이혜령 선생님 소개하신 대로 문헌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 가까운 건데요. 이런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논문에서 많은 학우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4년 동안의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논문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창의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의적인 것이 좋다. 또 당연히 연구와 논문은 다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남이 쓴 것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의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막 하고 끼를 발산하고 이런 것들을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면은 좀 기발한 정도지 우리 학술 세계에서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창의성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질문의 능력이에요. 질문. 우리의 지금까지 지식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라는 어떤 주류적인 사고방식, 즉 우리가 통념이나 사고라고 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주류적인 사고방식에 질문을 던진 적이 있나? 선생님과 선배들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네 혹은 뒤에 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것만은 아닌가. 창의성이 없다는 건 그런 데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순수한 어떤 질문의 능력이에요. 물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이렇게 던져보고, 물론 그런 질문들 많이 던질 때가 있죠. 어떤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데, 대학에서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런 꼭 필수적이고 필요한데 던지는 물음의 능력이 아니라 남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데서 던지는 어떤 근본적이고 순수한 질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뱅이 언제 일어났죠? 그게 몇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몇 조년 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 많은 천재들과 그 연구자들, 천체 물리학의 거두들이 그 문제에 막 집중을 해요. 수학의 난제가 안 풀리면 몇 세대를 거쳐서 그 문제를 막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문제 못 풀어서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런 어떤 순수한 호기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마음의 막 가려움, 이런 것들. 이게 안 풀리면은 나는 더 이상 한 발짝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가려움들이 잘 표현된 그런 것들이 좋은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고범순 학부님은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맹자와 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등학교 국민윤리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합니다.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학설 이러고 말아요. 둘이 어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서로 반대고, 성선은 뭘 가지고 성선이라고 했고 뭘 가지고 또 순자는 성학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배점적 문제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게 일단 좋은 논문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로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찾고 알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을 하나의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구나라는 어떤 공통점까지 끌어냈어요.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료를 찾아보고 종합해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차이점도 알고 유사성도 알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 고범순 학부님의 어떤 사유의 과정, 자료의 어떤 해석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잘 보여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보면은 참고 문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읽으라고 막 이렇게 리스트를 드린 그런 논문들이 아닌데,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논문들, 책들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또 흡수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질문을 위치시키면은 자기 지식이 객관화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산중에서 비전으로 수련되는 그런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그런 미스테리 같은 그런 비기를 알고 있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은 남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쌓아왔던 지식들을 나도 흡수를 하고 결국엔 나도 거기에 뭔가를 동원을 하는 그런 상호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범순 학부님 결론이 참 좋았는데요.
맹자도 순자도 결국은 인간을 자율적인 도덕 판단의 주체로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근데 우리 둘 다 사실은 크게 보면 육아로 이렇게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적인 인간을 말할 때 궁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어떤 흥결도 없고 이상적인 그런 모든 걸 다 채워난 어떤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요. 그거를 목표로 매일매일 이렇게 도전하고 수련하고 잘못이 있으면은 또 떨쳐버리고 반성하고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짜 군자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맹자가 보기에는 네 가지 단서, 즉 사단을 보면서 사람의 어떤 좋은 측면 같은 거에 강조를 두었고 순자는 아예 잘 가르쳐서 우리가 교육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쉽게 또 시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강조점들은 달랐지만 목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역량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왜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시선점을 던져주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2000 몇백 년 전 그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가 우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들을 던졌을 때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이제 더 포괄을 해서 사람들에게 욕망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또 제어할 것 제어하고 또 키울 것 키워서 어떻게 더 좋은 인간들이 되고 그 좋은 인간들끼리 어떻게 또 덕의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어떤 사익의 맹목적인 추구라든가 인간 욕망의 맹목적인 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왜소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딱 그만한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잘 살려면 얼마든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품위, 그런 잠재력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상가들에 대해서 탐색하고 또 나름의 결론을 내린 오원순 아버님께 제가 깊은 치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후배님들도 좋은 논문들 다 잘 쓰실 수 있도록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